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석 과제 발굴 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142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비즈니스 모델 기반 문제 탐색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우리가 이 과제 발굴 방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죠. 업무, 제품, 고객, 규제와 감사, 끝으로 지원 인프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업무라고 하는 것은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내부 프로세스 혹은 주요 자원 관련 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로서 한번 보시면 생산 공정의 최적화, 그 다음에 재고량 최적화라고 언급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ERP 또는 SCM을 상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ERP라고 하는 것은 기업 내부 자원의 최적화, 자원 관리의 최적화를 기하는 프로그램이죠. SCM은요, 기업 내부 자원뿐 아니라 외부 협력업체, 즉 인가받은 외부 협력업체까지도 총괄해서 정보 공유를 하는 그런 IT 솔루션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부 자원 최적화, 내부 자원의 관리를 가장 적절하게 함으로써 생산 공정을 최적화시키자 라고 하는 것에 ERP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외부 협력업체와의 재고량 최적화라고 하는 것 또는 최소화라고 하는 것은 ERP 시스템에 플러스 인가받은 외부 협력업자, 즉 SCM의 1차 목표는요, 이 바로 재고관리 최적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빅데이터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그럼 어디에서부터 데이터를 추출해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 ERP나 SCM이나 뭐 CRM이나 TPS나 이런 것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어떤 업무, 기업 내부의 어떤 프로세스 또는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는 파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의 과제 발굴 방법의 첫 번째는 업무의 포커스를 맞춘 이러한 생산 공정의 최적화, 재고량 최소화 또는 재고관리 최적화를 지향할 수 있는 ERP나 SCM 등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제품이죠. 생산 및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주제를 도출하라. 제품의 주요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찾아내고 또는 서비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함으로써 빅데이터 분석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어떤 도메인, 현재 우리 기업의 현 상황 분석할 수 있는 시나리오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제품의 포커스를 맞춰서 가져오자는 겁니다. 무엇보다 도메인에 익숙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DA, 즉 데이터 분석가에서 갖춰야 될 역량 뭐였습니까? 네, 바로 유능한 어떤 융합형 DA, 즉 데이터와 경영을 일체화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에 정통한 이런 융합형 DA 육성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우리 현재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어떠한 개선점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이런 DA 육성이 절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고객이죠. 고객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솔루션 CRM이었습니다. 고객 관계 관리였죠. 따라서 내용을 보시면 제품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 및 고객, 이를 제공하는 채널의 관점에서 관련 주제를 도출하는 것에 역점을 둔 것이 고객 관점에 포커스를 둔 과제 발굴 방법이다. 예로서는 영업점 위치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까? 즉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어떠한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우리 CRM을 구축해서 고객의 어떤 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맞겠죠. 자,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이 과제 발굴을 어디서 할 것인가? 고객의 포커스를 맞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규제와 감사라고 되어 있죠. 제품 생산 및 전달 과정 프로세스 중에서 발생하는 규제 혹은 보안의 관점에서 주제를 도출해 볼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로서 제공 서비스 품질의 이상 징후 관리 또는 새로운 환경 규제 시 예상되는 제품 추출 등 정부의 각종 규제라든가 또는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영역에 빅데이터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또는 우리가 검색 포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 포탈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들의 어떤 그 불만 요소에 대한 클라우드 컴퓨팅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규제와 감사의 포커스를 맞춘 방법이다. 끝으로 지원 인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석을 수행하는 시스템 영역 및 이를 운영 관리하는 인력의 관점에서 주제를 도출해보라. 돼 있죠? 적정 운영 인력 도출할 수 있는 인프라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5가지 각각의 내용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기를 바라요. 다음은 143페이지 발굴 범위 확장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이 그림 4가지 영역입니다. 거시적 관점, 경쟁자 확대, 시장 니즈 탐색, 역량의 재해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보시면 거시적 관점, 넓은 의미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에 이르기까지 분석 기회 발굴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경쟁자 확대라고 하는 내용을 보시면 경쟁사의 동향이라 되어 있습니다. 대체제, 경쟁자, 신규 진입자. 그래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또는 경쟁자나 신규 진입자나 또 우리 기업의 제품을 대체시킬 수 있는 이런 대체제가 개발되고 있고 또는 출시 예정이 있는가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번째는 시장 니즈 탐색이라 되어 있죠. 소비자가 원하는 바가 뭘까? 고객, 채널 또는 영향자들이 원하는 니즈를 분석하자, 빅데이터로 분석하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째 역량의 재해석이라서 역량의 변화, 내부 역량뿐만 아니라 파트너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기업 역량을 새롭게 재정의해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자, 우리가 유즈 케이스라고 하는 용어 여러분들 조금 익숙지 않은 용어일 겁니다. 페이지 146페이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자, 분석 유즈 케이스라고 나와 있죠. 자, 효과를 명시한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문제로의 전환, 적합성 평가에 활용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함께 볼까요? 분석 유즈 케이스는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해당 문제를 해결했을 때 발생하는 효과를 명시함으로써 향후 데이터 분석 문제로의 전환이나 또는 적합성 평가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런 그림, 도표 등을 우리가 유즈 케이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분석 유즈 케이스를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떠한 적합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자, 다음에는 문제의 정의 148페이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 정의 단계에서 하향식 접근법 2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식별된 비즈니스 문제를 데이터의 문제로 변환하여 정의하는 단계라고 되어 있죠. 자, 비즈니스 문제가 무엇인지, 즉 앞서 여러 기획 단계에서 소비자들의 불만 요소가 무엇인지를 기획하기로 했다 한다면 그 다음 단계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러한 것에 데이터의 문제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실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것인지, 어떠한 불만 요인을 가져와서 데이터 분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단계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면서 이해를 좀 높여볼까요? 고객 이탈의 증대라는 비즈니스 문제가 하나 요약되어 있죠. 정의가 되었죠. 그러면 고객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고 이탈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이터 분석 문제로 바꾸어주는 이런 변환 단계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고객 이탈이 증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 단계에서는 하향식 접근법 2단계라고 하는 표현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타당성 검토라고 있습니다. 149페이지를 보시면 타당성 검토 하향식 접근법 4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도출된 문제나 가설에 대한 대안을 과제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타당성 분석이 수행되어야 된다. 그렇죠? 자, 첫 번째가 경제적 타당성, 두 번째가 데이터 타당성, 그리고 기술적 타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경제적 타당성, 비용 대비 그죠? 이 편익 분석 관점의 접근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투입 대비 산출, 즉 생산량 증가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죠. 기업 경제 논리라고 하는 것은요. 자, 두 번째 데이터 분석에는 데이터 존재 여부, 데이터가 잘못된 오류의 정보들이 많은지 또는 무결성의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데이터는 없는지, 즉 우리가 이것을 이제 데이터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데이터 감사를 해서 적절한 데이터가 있는지, 또는 우리가 다크 데이터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 이렇게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전환되지 못하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크 데이터라고 표현했죠. 이런 다크 데이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분석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데이터인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기술적 타당성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실제 이제 데이터가 경제적으로 타당성도 확보가 되었고 데이터도 적절한 데이터가 많이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 기업에서 역량으로요 기술적으로 어떤 분석을 해낼 수 없다고 한다면 뭐 위탁을 결정하든지 아웃소싱을 하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다음 단계인 타당성 분석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자, 다음은 150페이지 상향식 접근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업이 보유한 원천 데이터로부터의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찰력과 지식을 획득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이 하향식 문제 해결 방식과 대비해서요,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원천 데이터, 로 데이터라고 표현하겠죠. 이 소스 데이터로부터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실제로 어떤 우리가 지혜와 통찰력, 지식 등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상향식 접근 방법을 기술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향식 접근 방법은 여러분들 그 그림 나와 있죠. 다양한 원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수행하여 이 가치 있는 모든 문제를 도출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데이터를 활용한 과제 발굴을 해나가는 것을 상향식 접근 방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음은요. 페이지 151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지도학습, 지도학습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할 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요. 즉, 비지도학습과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분류가 이루어집니다. 자, 먼저 비지도학습을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상향식 접근 방식의 데이터 분석은 비지도학습 방법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비지도학습은 데이터 분석의 목적이 명확히 정의된 형태라고 되어 있죠. 분석의 목적이 명확히 정의된 형태의 특정 필드, 즉 데이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필드의 값을 구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라가 중요해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자체의 결합, 연관성, 유사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데이터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 되어 있죠. 정반대의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특정 목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비지도 학습은요. 분석의 목적이 명확히 정의된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 자체를 결합도 하고 연관성 분석도 하고 유사성 분석도 해본 결과 어떠한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메인을 찾아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서 한번 보시면은 비지도 학습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 넓게는 그냥 인공지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장바구니 분석, 군집 분석 또는 기술 통계 분석 등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죠. 자, 여러 가지 우리가 분석을 하는 기법 중에서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큰 분류 중에 하나인 장바구니 분석이 있습니다. 자,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트에서 제품 진열에 관한 것을 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젊은 신혼부부들이요. 장을 보러 와서 아기용품을 만약에 구입할 목적으로 쇼핑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젊은 신혼부부들이 저녁에 어떤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서 간단한 맥주 한 병을 같이 살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러면 진열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아기용품 옆에 인근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 주류 코너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선에서 아기용품을 사고 맥주를 사고 안주거리를 사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고객에 구입한 어떤 그 데이터를 분석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진열 하나 자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들의 어떤 동선이나 또는 구입하는 물건들의 내역서를 분석을 해서요. 동시에 구입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을 같은 동선 라인에 진열을 하면 더더욱 매출을 신장시킬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뭐다? 장바구니 분석이다. 넓게는 데이터 마이닝 분석 기법이다. 또 더 크게는요. 인공지능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군집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비슷한 유형끼리 어떻게 이렇게요? 묶는 거예요. 묶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군집 분석이라고 하면 이 마케팅에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요.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고객들을 밀어내는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이제 디마케팅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사고를 많이 일으켜 가지고
우리가 저 고객을 보험 가입을 해주면은 오히려 기업이 손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자동차 보험 가입을 뭐 거절한다든지 또는 휴먼 뭐 계좌를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이탈 가능성 고객을 군집 분석을 통해서 분류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관계 마케팅에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고객의 어떤 그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충성도 향상 전략에 활용한다든지 하는 기법을 군집 분석이라고 해요.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우리 기업의 다 같은 고객이라고 해서 우리 기업의 실질 공헌 이익, 즉 수익에 공헌하는 고객들은 A, B, C 분류가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A 고객 같으면 우리 기업의 공헌 이익의 뭐 80% 이상을 기여하는 고객군. B 그룹은요 한 50%, C 그룹은요 한 20%밖에 기여를 못하더라. 그러면은 A, B, C 고객 분류를 군집 분석을 해서 A 고객 우수 로얄 고객들을 위해서는요 충분한 재고를 확보한다든지 또는 여러 이벤트를 통해서 혜택을 준다든지 등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런 것이 비지도 학습의 큰 범주로서 구체적으로는 군집 분석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기술 통계 및 프로파일링 등은요, 그냥 뭐 통계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남자 비율 몇 퍼센트, 여성 비율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을 통계, 기술 통계 및 프로파일링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비지도 학습에 대비되는 용어로 지도 학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도 학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확한 목적 하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는 것, 분류, 추측, 예측, 최적화를 지향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명확한 목적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최적화를 통해서 사용자 주도하에 어떤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여러 정보나 지식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인 것을 지도학습이라고 표현을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152페이지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예시가 나와 있죠. 분류 분석은 지도학습이고 군집 분석은요 비지도학습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석하는 방법이나 또 적용해야 되는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적 분석에서는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서 가설을 설정 또 이를 검증하기 위해 모집단으로부터 뭐 표본을 추출하고 그 표본을 이용해서 가설 검증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지만요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단순한 이러한 논리적 인과관계 분석뿐만 아니라 상관관계 분석 또는 연관 분석을 통해서 여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통계 기법들이 있고 크게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토타이핑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프로토타이핑이 뭘까?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제품입니다. 우리가 IT 솔루션들을 여러분들 카톡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오늘날의 카톡 모습이 아니죠. 빠르게 시제품을 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요? 시장의 반응을 보고 고객의 니즈를 더더욱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 계속 버전업 되어 왔죠. 이런 것을 빠른 시제품을 뭐라고 한다?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타이핑 접근법은 요구사항 및 데이터의 명확한 규정이 어려워서 일단 분석을 시도 후 결과 확인을 반복해 나가는, 즉 시제품을 내고 다시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빅데이터
이제 분석 환경에서 이러한 프로토타이핑의 필요성이 나와 있죠. 그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죠. 교재에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의 불명확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정의가 불명확하거나 이전에 접근해 보지 못했던 이러한 새로운 문제일 때는 우리가 빠른 프로토타입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문제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 필요 데이터 존재 여부에 불확실성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자와 분석자 간에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계속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요, 계속 버전업을 시켜나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필요할 때는 프로토타입을 쓰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데이터 사용 목적의 가변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정해진 어떤 그 수집 목적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죠. 그죠? 아니고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에서 보유 중인 데이터라 하더라도 기존 데이터 정의를 재검토하고 데이터의 사용 목적과 범위를 점차점차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요구되어질 때에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분석 접근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